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NFT 콘텐츠 협회 김영주 이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파주 헤이리의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프랭키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갤러리 더 그레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프랭키 작가님은 1958년생으로서 개념예술 디지털 아트의 선구주자입니다. 2019년 8월 달에 세계적인 작품에서 5천만 달러의 작품으로 호가를 했고요. 그해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백화점 속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호가의 작품을 30분 만에 낙찰받은 그런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세계적인 NFT 작품의 탑10 속에 작품이 2개나 들어있을 정도의 그야말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마이애미의 NFT 블루 그리고 아티스트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작품을 낙찰시킨 바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또 글로벌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이 프랭키 작가님과 함께 그동안의 NFT 작품 세계로 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흔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유,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이제 저 작품에 이제 뭐 이미지 같기도 하고 어떤 형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누구나 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죠. 그 데이터가 바로 이제 어떤 기억이죠. 그 기억.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끌어내서 나름대로의 작품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작품 데이터로 쓰여지면서 결국은 그걸 조형성을 또 이제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형의 밸런스를 이제 맞춰서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시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도 이제 어쨌든 개념 예술이지만 작가님은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것을 구현해 간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형태로 보는 그 관중하고 매치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분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공감이 많으면 좋은 그림을 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평면적이지 않아요, 작품이. 그 여러 레이어가 있어 보이는데 그 생각이라든지 접근 방법은 작가님 외에 다른 작가들로부터 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이거에 대한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제 디지털에서 이제 그 얻어낸 건데요. 디지털 작품을 그리려면 레이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디지털의 분위기를 이 오리지널에도 한번 내보기 위해서 레이어의 성격인 중첩을 함께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조금 특별한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그 레이어를 하나 씌운 것 같은 느낌? 그걸로 해서 이제 이 작품의 입체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보이는데요. 그 레이어를 통해서 작품의 어떤 조형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한번 내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디지털 작품을 하다 보면 많은 레이어를 활용해요. 그 레이어의 특징을 오리지널 작품에도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가격도 굉장히 놀랍습니다만은 이제 후라고 하는 건 아마 프랭키 작가님을 앞에서 어찌 보면 이제 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숫자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숫자는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한 그 시간, 저는 이제 그 이미지를 끌어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끝나는 시간에 이제 그 제목으로 규격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이게 8월 30일 오전 9시 30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오전 9시 30분에 끝난 겁니다. 그 자체도 어찌 보면 숫자로 개념화했다는 게 디지털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그걸 작가님 방식대로 암호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암호. 그게 좋은 거죠. 짐작할 누구나 알 수 있는 암호.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뭐 계기나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림을 아버님이 그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는 소질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그 소질이 없다고 단적으로 표현하시니까 네. 너무 기가 죽었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다시 그것을 이제 불씨를 이렇게 지펴주셨는데, 네. 너네 아버지가 너 그림 그리면 굶어 죽고, 아니, 굶고 너무 힘들게 살까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정말로 소질이 없었던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뭐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프랭크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좀 생각해 보면 네. 개념 미술을 네. 선택하는데 네. 소위 마르셀 디상의 뭐 샘과 같은 네.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굉장히 많은 뭐 자극제가 될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르셀 디상을 초기에 좀 탐닉하게 된 무슨 우연한 계기가 있습니까? 뒷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한 가지 행동으로 생각을 이해시켰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바로 이런 게 예술이구나. 네. 익숙함을 깨버렸는데도 네. 어떻게 이 감동이 오냐. 네.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저런 화가가 돼야겠다. 공식적으로 이제 작가 생활하기 전에 네. 제가 듣기로는 뭐 네. 자그마한 사업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림 미술대학을 나오면 화실 하나 갖는 게 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다들 화실이 있어야 뭐 그림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화실을 갖고 싶었어요. 화실에서 어떻게 재밌게 놀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오면 좀 재밌게 예, 그거를 이제 사랑방과 같은 예. 그런 화실을. 네. 네. 제가 1층에 했어요. 그때 1층도 원래는 2층에, 보통 화실은 2층에다가 2층, 하는데 네.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거기를 좀 더 나은 가격에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1층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고 우기시니까 그냥 내려간 거죠. 내려가 있어서 하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자꾸 그걸 보고 손님이 많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노는데. 아, 예. 그래서 그거를 권리금을 주고 팔았습니다. 잘했네. 권리금 받고 팔았어. 그게 최초의 이제 이 본의 아닌 영업행위가 네. 이루어진 그건데, 그래서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자. 이쪽 가서 그렇게 하고 또 권리금 받고. 그래서 좀 제가 그걸로 좀 돈을 좀 번 적이 있었어요. 네. 아이고,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공식적으로 본인이 직업 작가가 되겠다. 네. 그런 결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작가이건 아니건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 배운 것을 하는 거죠. 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디지털에 입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도수를 제가 그냥 네. 거의 그 독학으로 했어요. 그래서 도수를 배우고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 이베이를 하게 됐어요. 뭘 팔아야 되는데 제가 팔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림을 팔고 먹고 살면 그때부터 내 직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게 생계를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네. 제가 혼자서 공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가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갔다. 네. 예. 그 전에는 이제 저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거죠. 네.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네, 갔다 네. 하면서 뭐 배우는 거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결국은 제가 이제 그거를 미술이라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이제 집약을 시킨 거죠. 네. 네. 그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왜 한국을 떠나서는 일본을 가시려고 하셨어요? 일본은 이제 저희 아버님의 제2의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그림을 전공하셔서 데뷔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또 저희 또 배다른 형제들이 또 일본에 네, 있고 네, 해서 네. 일본은 저한테는 친숙한 나라죠. 또 이웃이기도 하고. 네. 근데 아버님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수채화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어릴 때 이제 아버님 그림 그리시는 모습을 많이 어깨너머로 보셨습니까? 많이 봤죠. 어릴 때부터 봤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님 그림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꾸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 그럼 그걸 듣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이 너무 무섭잖아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거는 곧 이제 그게 바로 법이다. 법이죠, 법. 그러니 이해가 잘 안 돼도
어때?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뭐 그런 제가 느끼지 못하면서 조용의 세계에 이제 그 아버님에 의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저희 부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 얘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림 얘기 안 하면 이제 우리들 야단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림 얘기 듣는 게 100배 낫죠. 그러다 보니 뭐 그림 교육을 좀 어릴 때부터 걸맞지 않는 미술 교육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는데 네. 어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런 좀 부작용이 있었어요 한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제일 좀 재미있게 느끼는 요소가 네. 작가님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좀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버지 때문에 좀 주눅들어 네. 하시고 마치 자존감이 낮게 보여지는데 자기 작품값은 높게 부른 네. 그게 그런 언밸런스를 느끼거든요. 그게 열등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에 왜곡된 자의식이 이렇게 영수처럼 뛰어나오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용기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잠재적 자존감 덩어리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감추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건 큰 용기거든요. 큰 용기인데 그런 용기는 시시각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좌우지간 뭔가를 깨닫긴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았다 그래서 하도 새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이렇게 제작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판넬에다가 이게 이제 그 전자펜을 대는 것 시간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뭘 느끼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계속 기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을 못 하죠. 그거를 자꾸 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자꾸 숨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혼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데 거기는 항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형상 이미지를 보게 되거든요. 네. 막 꺼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휴대폰으로도 꺼내고 네. 휴대폰에다가도 어떤 이미지도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제 작업 시간이죠. 그래서 끝나는 시간으로밖에 제목을 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우리 시청자들에게 작가님이 갖고 계시는 메타버스에 네. 대한 개념적 네. 이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1세기에 이 메타버스를 논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참여자의 어떤 의미나 또 그들의 행동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외롭지 않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과학적인 면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네. 엄청난 르네상스 중에 르네상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메타버스가 새롭게 열린 시대가 아니고 네. 존재해 왔었는데 네. 그거를 좀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고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세상에 우리랑 같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품 세계 속에 데이터 개념을 집어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은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죠. 그 엄청난 용량의 빅데이터보다 더 큰 아주 거대한 컴퓨터에서 새어나오는 예술품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정도의 용량이 돼야 나름대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포스트지에다가 뭐라고 써서 남한테 이렇게 네. 전달이 되는데 그만큼 자기가 데이터가 많아야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함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요소가 제 작품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상대방과 공유가 될 수 있는 작품을 그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최대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닿을 수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저를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제가 받아들이고 해서 역량을 키워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표현하는 그게 이 아트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제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들어온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대단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프랭키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펼치시고 한국 NFT 콘텐츠에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프랭키 작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 지금까지 김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